나는 올해로 78입니다. 지병은 없지만 무릎이 좀 시큰거리고 날씨에 따라 손발이 저릴 때가 있어요.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떴고 자식은 아들 하나입니다. 그 아들 녀석 결혼도 했고 애도 있습니다. 손주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고 며느리도 나를 크게 싫어하지는 않는 듯 했죠. 그렇게 나는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폐 끼치기 싫어서 아침엔 일찍 일어나 방도 쓸고 마당도 정리하고 설거지도 가끔 했습니다. 그런 나를 아들은 꽤 챙기는 척 했습니다. 아버지, 밥 드세요. 약 챙기셨어요? 이거 드시면 건강에 좋아요. 며느리는 말수가 적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큰 갈등은 없어 보였죠. 나는 속으로 고마워했어요. 그래도 이 집에서 외롭진 않다. 죽을 때까지 여기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아들의 방에 있던 책상 위 봉투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에는 생명보험이라는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고 그 밑엔 내가 분명히 아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혹시 내가 모르게 들어둔 실비보험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보험 상품명에 쓰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기 사망보험. 사망. 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살짝 열었습니다. 안에는 보장 내역서, 약관, 그리고 가입자와 피보험자의 정보가 적혀 있었죠. 가입자 아들, 피보험자 나. 내가 죽으면 보험금 8천만 원이 아들에게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뛰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걸까? 그냥 혹시 모를 대비로 들어놓은 걸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가입일은 2달 전. 그 즈음부터 아들이 유난히 건강검진을 자주 권유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신 깜빡깜빡 하시죠? 병원 좀 다니셔야겠어요. 요양 등급 받아두면 좋잖아요. 그때는 그냥 자식이 날 걱정하는구나. 고맙게만 생각했는데 그 모든 말들이 다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 내 약통이 비어 있었는데 새 약을 누가 넣었더군요. 그 약을 나는 아무 의심 없이 먹었습니다. 만약 그 약이 나는 거기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자고, 제발 오해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의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생각해 두셨어요? 요즘 그런 거 정리해 두는 분들 많대요. 유언장. 이젠 노골적으로 내 죽음을 준비하자는 말로 들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방 안에서 불을 끄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남아 있어도 될까? 이 집에 서서 나는 가족일까? 아니면 투자 대상일까? 그날 이후 나는 그 보험 증서를 본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뭔가 착각한 건 아닐까. 스스로 되묻고 되묻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내 반찬을 바꿔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하나로 끝나던 밥상이 갈비탕, 장어덮밥, 보약탕까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이거 드세요. 기력이 돌 거예요. 이거 드시고 나면 한숨도 안 쉬시더라고요. 아들은 매일 약을 직접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드릴게요. 이 약은 잠 잘 오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좀 푹 주무세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약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안 먹겠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의사도 괜찮다 했잖아요. 약이 너무 많다. 가슴이 답답하더라.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봤습니다. 불과 1초. 하지만 그 짧은 찰나가 내 안의 확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이 나를 위한다는 말을 더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이상할 만큼 내 병원 진료 일정을 챙겼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뇌과 정기검진 있으시죠? 치매 간이 테스트도 예약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라면 요양 등급 신청도 추천하셨대요. 그 모든 계획은 나 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나는 그저 동의만 강요받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밤중이었고, 나는 방문 너머로 그와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어차피 보험금도 시간 문제야. 그냥 조용히 흐름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티 내지 마. 그분도 사람인데. 그분.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나였습니다. 이 집에 서서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몸을 떨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한때는 아버지라고 불리던 내가 이젠 그분이 되었고 돌봐야 할 보험이 되었으며 이익을 낳는 리스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볼펜과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 줄 적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것이 사고인지 자연사인지 확인해달라. 보험은 내가 승인한 적 없다. 그들은 나의 통장도 열람할 수 있다. 2024.11.14 김. 나는 그 종이를 아내의 영정사진 뒤에 숨겨뒀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누군가 그걸 찾아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이 집에 있으면서도 숨 쉬는 방법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며느리의 말에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엔 혈액검사도 같이 하세요. 요즘 어르신들 이상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 많잖아요. 이상 없이 죽는다는 말이 왜 이렇게 찝찝하게 들리는지. 병원까지 가는 차 안. 아들은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기묘한 정적. 나는 그 공기 속에서
기어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병원 도착 후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늘 하던 대로 내 상태를 묻고 혈압을 재고 몇 가지를 더 적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의사가 혈압계를 치우는 찰나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혼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들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나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숨도 쉬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보험 이야기, 약 이야기, 약간 과도한 친절, 그리고 그분이라는 호칭까지. 의사의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 혹시 녹음기나 녹화 기기 갖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휴대폰 있으시죠? 다음부터는 대화를 녹음해 두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혹시라도 이상하게 죽으면 보험회사든 경찰이든 진료 기록 다 보여주세요. 그때가 오면 제 이야기 기억해 주세요. 의사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기억해 줄 거라는 것만으로도 그날은 숨이 쉬어졌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설 때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병원 좋다. 선생님도 참 괜찮네. 그 말에 아들이 의아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정기검진도 여기로 잡을게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의사만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그날 밤 나는 작은 수첩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약 이름, 복용 시간, 몸 상태 변화, 집안 대화 내용까지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사랑의 기억이 아니라 증거의 목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대로만 있으면 결국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는 쪽이 될 수 있다는 걸 뼛속까지 느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 안전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나는 핸드폰으로 소형 CCTV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 어플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한 제품이었죠. 며느리에게는 방에서 혼자 자다가 넘어진 적이 있다고 둘러댔고 그 말에 그녀는 시큰둥하게 조심하세요. 한마디만 남긴 채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한낱 가구처럼 다뤄지는 존재였습니다. CCTV는 이틀 뒤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손 떨리는 손으로 침대 머리맡에 누구도 모를 각도에 그 조그마한 렌즈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별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그날 영상 속에서 나는 처음 보는 며느리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영상 속
내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며느리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약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약통을 열고 무언가를 교체하듯 손을 놀렸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능숙했고 그 뒤엔 다시 내 약통을 원래 자리에 돌려놨습니다. 그리고는 내 얼굴을 한참 묵묵히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연민도 없었고 애정도 없었으며 심지어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차가운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며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시간 문제야. 남편도 이젠 지쳤고 이제 좀 쉬셔야지.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쉬어야지. 누가 나 죽으라는 뜻이었을까? 내가 자고 있을 때 그들은 이 집 안에서 내가 없는 미래를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침대 옆 테이블에 늘 먹던 약통을 올려놓고 한 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그걸 바라봤습니다. 내가 먹는 이 하얀 알약 속에 무엇이 담겼는지 나는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가 내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왜 이렇게 힘 없어 보이세요? 약 드시긴 하죠.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셨지. 매일.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영상은 찍혔습니다. 며느리가 약을 열어보고 불쑥 한숨을 내쉬더군요. 도대체 왜 아직 멀쩡한 건데? 그 말에 나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젠 확실해졌습니다. 이 집에 서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기다리는 보험금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약을 조작하고 내 죽음을 예상하며 중얼거리는 그들의 말. 그 모든 걸 담은 영상이 이젠 내 안의 분노보다 더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지방의 작은 파출소, 경찰서도 아닌 동네 지구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구에 앉은 경찰관은 나를 위아래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엔 또 무슨 할아버지 헛소리인가 하는 듯한 피곤함이 먼저 묻어났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영상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약을 바꿔치기 한 장면입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바꿔치기요? 어르신, 약 복용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CCTV입니다. 그제야 경찰관은 모니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며느리가 약통을 열고 손을 움직이는 장면, 혼잣말을 내뱉는 순간까지 또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내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뭐랄까. 정황은 있네요. 근데 이게 명백한 범죄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약을 바꿨는지, 그 약이 해로운지,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검사라도 하나요? 검사라면 약을 분석해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사망이나 중대한 피해가 있어야 수사 명분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나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당황한 듯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그 말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 영상 보관해 주세요. 언젠가 내가 쓰러졌을 때 이게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경찰관은 기록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내 말을 온전히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망상이라는 틀에 갇히기 쉬운 존재였고 그 현실 속에서 나는 증거가 있어도 믿기 힘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 집에서 조용히 사라져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나 말고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어쩌면 이 사회 전체가.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내 생명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겠다고. 나는 그날 이후 더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세상도 나의 억울함을 온전히 받아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에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은 작은 은행 통장 한 개와 이 오래된 집 한 채였습니다. 집은 이미 아들 명의로 넘어간 지 오래. 나는 그 집에 있어서 말 없이 살아가는 허락된 손님에 불과했습니다. 밤이면 침대 머리맡에 조명을 켜고 나는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해진 눈을 비비며 하나하나 또박또박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종이를 읽는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많은 걸 바란 적 없었다. 단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너희는 내 생명을 계산하고 내 죽음을 준비했다. 내 약에 손을 댔던 너, 내 침묵을 눈치채지 못한 너, 그리고 그분이라 부르며 나를 사물처럼 여겼던 너희 모두에게 나는 마지막 선물을 남긴다. 그 선물이란 USB 복사본, 의사에게 전달한 요청서, 그리고 내 수첩 속 정리된 대화의 전부였다. 나는 그것들을 갈무리에 작은 서류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쓰러졌을 때 이것부터 열어보라. 그게 너희의 마지막 기회다. 이틀 뒤 나는 조용히 건강검진을 한 번 더 예약하고 병원에 갔다. 의사에게 나는 USB의 존재를 다시 언급했다. 혹시 모르니 제 이름으로 병원 기록 옆에 이 자료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의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그것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처음 받은 진짜 인간의 손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마지막 편지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남겼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이 집안에 깃든 수많은 눈과 귀를, 그리고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남기기 위한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절대 조용히 죽지도 않을 것이다. 내 생을 해칠 자에겐 그만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 편지를 나는 베개 밑에 넣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이상하게도 잠이 잘 왔다. 아마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낯빛은 익숙할 만큼 무표정했고 그 뒤를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들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혼자 계시기도 불안하고 저희도 계속 회사 다니느라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버님.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는 요양원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 안에 입소 절차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그 전에 꼭 읽어봐야 할 게 있어. 아들이 봉투를 열자 그 속에는 유서, USB, 영상 캡처, 그리고 며느리가 혼잣말로 중얼대던 대사들이 정리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약을 바꿨다. 내가 자는 동안 날 내려다보며 중얼댔지. 이제 좀 쉬셔야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젠 똑똑히 알겠다. 며느리는 격렬히 부인했지만 나는 이미 병원과 경찰의 영상과 진술을 남긴 상태였습니다. USB에는 날짜별로 촬영된 기록이 정리돼 있었고 의사는 내 요청에 따라 정황 증거를 의무 기록에 첨부해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봉투 사본은 내가 아는 변호사에게 갈 거다. 나는 단호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방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렇게 돈이 필요했으면 그냥 말했어야지. 내가 죽기를 바란 거냐? 그런 너희와 나는 이제 끝이다. 며칠 뒤 나는 집을 나왔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임대주택을 구했고 의사는 내 건강 상태가 정상이란 진단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밥을 혼자 지어 먹고 약은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고 지인들과 작은 텃밭도 가꾸었습니다. TV 소리를 좀 키워도 누구 하나 전기 차단기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죽음을 기대하는 눈빛 속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드디어 내 삶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떤 환경에서 노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사연은 단지 한 노인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보험금보다 덜 소중한 부모로 전락한 수많은 어르신들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우리는 잊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드릴게요.